이렇게 빵빵한 여성은 죄다라는 게 아예 그냥 뱀을 들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세계말 상징주의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매우 낯선 도상이에요. 매우 낯선 도상이고, 그거는 말하자면 이 1920년대 대중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건너뛰어서 서구의 상징적인 도상,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성의 어떤 이미지와 죄와 죽음과 해골과 빵빵한 여성의 이미지가 결합되도록 만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미술 전형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게 그려지지 않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그려지는 이런 그 예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김관호의 1916년 세질력이 처음 무대화했었는데, 예의신부를 신을 때 김군의 그림은 사진이 동경으로부터 도착했으나 여인이 벌거벗은 그림이기로 사진을 그리지 못한, 이렇게 했었고, 20년대 요 사파가 나올 그 즈음에 조선미술 전람회에 동양화가 김은호가 냈던 여성 그림 중에 이거 그려서 욕먹은 거예요. 이 여성이 기생이거든요. 근데 기생 그려서 좀 천하게 그려진 그러니까 이 기생 모델 자체가 이게 이 생활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낯설었어요. 이 정도도 욕먹는데 이런 거는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문학을 통해서, 상징주의 문학을 통해서 들어왔으나 그게 시각화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각화가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런 사파를 통해서 쉽게 경험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건 더 놀라워요. 안석주 마작 철학이라는 소설에, 지금 여기에 이호석의 소설에 들어가는 안석주의 사파인데, 이거 보시면 1930년 아까 유니슨이 얘기한 몽타주, 뭐 큐비즘적인 어떤 화면 구성,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정주사예요. 이 정주사가 마작을 하면서 자기 머릿속 굉장히 복잡해. 지금 정원이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 뭐 태풍을 맞아서 죽었으려나 망했으려나 어쩌나 머리 복잡해요. 그래서 마작을 하면서 한쪽은 여기가 있고 한쪽은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분열된 의식세계, 이런 것들이 다시점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시점이 들어오고 초실적인 어떤 화면처럼 이렇게 화면이 서로 이렇게 융합하고 하나로 보여지고, 이런 게 1930년 우리나라 미술에 없었어요. 조선미술 전람에 없었어요. 이게 초현실주의적인 화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 거는 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쯤 됐을 때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굉장히 자유롭게 사파 안에서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안석주의 이런 사파들은 안석주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참고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것도 보고 만화도 보고 레퍼런스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다시 재창조를 해내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더 재미있어요. 이 안석주 성북 학인 안석주 화로 돼 있죠. 이 성북 학인이 누구지 아세요? 안석주예요. 안석주 자신이 소설 쓰고 자기가 그림 그리고. 그래서 이 안석주의 이 소설이 일명 영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인지 영화를 만들기 위한 건지 잘 모르겠는 이런 중간쯤에 있는데, 영화 소설이라고 해서 실제 안석주는 이러고 영화 사업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찍어요, 실제. 그래서 이 인간 궤도가 내용이 뭐냐면 지식인, 초초 지식인이에요. 유학 갔다 온 지식인들의 위선적이고 막 서로 배반하고 돈 가지고 막 장난하고 뭐 바람 피고 오만 개 다 일어나는 이 식민지 지식인들, 상층부에 썩은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이 그리고 있는 게 인간 궤도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런 사파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식으로 뭐 불간에 가로막혀져 있는 뭐 이런 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이 안석주가 이걸 할 때 자기가 이런 그 사파를 그릴 때는 머릿속에서 들어가는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 영화의 장면처럼 이걸 지금 구성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 너무 재밌잖아요. 인간계도에 이거 지금 주인공이 이게 지금 강탄한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하루를 그냥 철망을 치고 대문 중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집에서 신용범인에 걸려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상징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내용과 대문을 닫고 집에 누웠다 라는 내용과 이 이미지는 별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글과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구성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여지죠. 그래서 안석주는 여러 가지 그 시도를 많이 한 작가에 해당해요. 여기 보면은 만문 만화라는 걸 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만문 만화도 문과 쪽에서 박사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문 만화가 만화 한 컷과 글이 좀 더 길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태, 신여성, 모던걸, 모던토이 이런 세태 풍자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내서 해서 근대기의 어떤 근대적인 어떤 경험, 도시 사회의 어떤 도시인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서술할 때 되게 첨부를 많이 하는 게 안석주의 만문만화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미술사를 연구할 때는 주요한 걸 중심이었거든요. 거대. 그래서 여성사에서도 쓰이고, 역사에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술사에서도 하고, 그래서 여러 지금 분야에서 이런 만화 가지고 이 시대를 다시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안석주예요. 그 다음 이상범 해드릴게요. 좀 길었죠? 이상범 해드릴게요. 이상범 이제 다 이상범 이것도 역시 그 신문방문관의 항해사께서 요거 발굴해서 내놔서 제가 봤어요. 이거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인터넷에 떠 있어요. 신문방문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상범 이 당시 사파가들의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력서를 다 뽑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경성의 주소가 효자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화미술회에 입학을 해서 언제 졸업을 했는지 있고 그 다음에 시대일보에도 입사를 언제 해서 언제 다시 퇴직을 했고 다시 조선일보사 들어갔다가 다시 퇴직하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사에 가서 언제 퇴직했다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취임을 했는데 봉급이 50엔이에요. 그러니까 50엔이 이게 언제냐면 소화 2년이니까 1927년 처음에 들어갔을 때 50엔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올랐어요. 65, 70. 이거 여러분 보셨어요? 이게 50엔이면 이때 N은 원이에요. 일제강점기는 원이 N이거든요. 그럼 이제 50N이 50원인데 이 50원이 어느 정도 가격이었다 생각을 해보면 좀 제일 높은 금료가 60에서 70원. 그러니까 50엔이면 기자들 중에 잘 가는 그래도 좀 처음에 좀 낮았다가 점점 가서 나중에 70엔, 80엔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꽤 잘 가는 거예요. 환산을 해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있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에서 지금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찾다 보니까 동아일보에 이 블로그에 이걸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이렇게 조사해 놓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 그냥 갖다가 따라 붙였어요. 여기 보시면 너무너무 많아서 다 셀 수도 없어요. 그 소설마다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처음에 동아일보 가기 전에 했던 것 중에 시대일보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시대일보 거를 초기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그게 질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화상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갖고 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조선일보부터 보여드릴게요. 염산섭의 사랑과 재 27년 보시면 이런 식의 그 사파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이상범 선생님이 저기가 아니잖아요. 해부학적인 그 훈련을 사양화가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대승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게다가 또 먹으로 포용하고 계신 한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명함 넣고 인물 이렇게 할 때는 아무래도 대생력이 아무래도 이제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슷비슷해요.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거 보면 비슷비슷해요. 대부분 이제 뒷모습 이런 식으로 옆모습, 뒷모습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이제 이런 거 보여주는데 이걸 하고 동아일보로 옮길 때 동아일보에 옮기는 걸 축하하면서 권구현이라는 이분도 화가예요. 이분이 화가인데 이거 엄청 신랄한 글을 쓰시는 분이 원래.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에 제가 만약에 미소가나 미술가로 활동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글이요 너무 무서워. 너무 지켜타려 달려요. 그래서 예, 이때는 정말 가차없어요. 여기 보세요. 옛날에 한 개의 작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짐작하는 이런 걸 보면 안석주 스타일의 새로운 대골도 나오고 아편쟁이를 이제 묘사하는 건데 이런 식의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상공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게 군상 삼봉이네. 이 내용이 보면 이광수작인데 이게 지금 이 삼봉이가 여기저기서 막 돈 가져갈까봐 막 걱정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돈 가지고 사람들 손하고 여기 얼굴들 막 찾아보고 이거 거의 안 섞이잖아요. 이 가능한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이런 시도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눈에 띄는 거 보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비슷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백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1년에 이화관이라는 사람이 조선화가 초평을 하면서 이상범 선생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했어요. 요새 일본에서는 나무리 하나만 그려도 그 이름을 보고 한 골짜기만 그려. 맨날 똑같은 사람, 맨날 똑같은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사실은 출품 기한이 내일 모레 맞닥뜨리면 어떻게 그리고 붓을 잡이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1시간 후에 사파를 줘야 되는데 아직 원고가 안 오는 상황이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갖다 주면 그 자리에서 읽으면서 그려서 해야 되는데 그때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대충 애매한 거 그려주는 거예요. 애매한 거 옆모습 이러고 이야기하는 뭐 이런 게 많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안 준다는 얘기죠. 소설가들이. 그러니까 사파가들은 어쩔 수 없이 소설가의 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떤 비약이 있겠나. 그러나 청산에게는 청산 독자의 화정이 있다. 이 성경을 믿는다 이 얘기죠. 그 고집과 그 교육을 천에 필력. 그걸 심어놓는다면 그 근육은 무겁고 크게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수가 이래도 충실해야 되니까 네 예술해라. 그것은 더 충실히 하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요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 듣고 실제로 이제 제자들 모아서 또 청결 학습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30년 초반에 지금 소설을 강을 내려주잖아요. 지금 소설 사파에 대하여 하고 인생이 컸어요. 너무 신랄해. 조가일보의 이상범 사파는 동양어 작품은 정말 감격한다. 그러나 신문사과는 정말 매너리즘에 빠졌다. 대비 효과도 하나도 없고 언제나 맨날 은은하고 집중하고 얼굴이나 인물이 다른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얼굴이 맨날 똑같이 과도하게 표현한다. 그러니 너가 사색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성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 개념은 사회 추동을 불허한다. 정수야, 그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하세요. 그러면 청전이 변을 하겠죠. 나의 변. 청전의 변. 이게 거의 2년 후에 쉬는 거예요. 내가 사파를 한 지 벌써 7, 8년인데 이 사이에 통별하게 느끼는 건 제발 소설 원고 좀 읽는 가령?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게 드라마와 같은 거, 이게 드라마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작중의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 등을 뽑아낼 수 있지만 늘 20, 30분 전 또는 1시간 전에 겨우 칸에 갖다 주는데 어떻게 잘 될 거냐 이거죠. 어떤 때는 10분, 20분 전에 갖다 주면 뭐 7, 8분 사이에 빨리 그려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도 있다. 그러니 내 사실 재능도 좀 미숙하지만
분인데 이제 거의 30년 국가를 전문 잡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신문 소설이 하루하루 오니까 사고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겨울인 줄 알고 외투를 입혔어요. 근데 그 남자를 보니까 봄이 나요. 그다음에 또 이 여자가 내용 보니까 40쯤 된 남자고 40쯤 여자를 보는데 그 남자 보니까 20쯤 또 이 여자가 모던 거인 줄 알고 모던 거 옷을 입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조선 옷을 입고 있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 최근에는 현순이라는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꼬여갖고 절에서 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치는 막 밤에 밖으로 뛰어나오는 장면이었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여자가 밖으로 뛰어나올 때 얼마나 급하겠어요. 외투 보고 때려치고 그냥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외투를 그냥 걸어두고 그대로 나오는 장면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읽어보니까 흙을 입고 헛수사기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연결하냐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하니까 가지고 있는 이런 고충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파파고 이렇게 맥락을 알고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총전이 자기 사파의 어떤 역사를 쭉 이렇게 회고를 한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신문 소설의 처음 붓을 대보기는 시대의 여자 얼굴 이렇게 다 해보니까 버들리같이 얼굴이 길게 생긴 여자가 좋을까, 뭐 그렇지 않으면 시원시원한 모던 걸로 할까, 뭐 여러 가지 고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끝내 나는 모던 여성을 붙잡아 오기로 하고 키는 후리후리한 대신에 얼굴은 동글납작하면서 눈에는 광가 가지고 있고 그런 식의 그게 소설 내용에서는 생기는데 그 안에서 작가들은 제일 그러니까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웬만하고 위험한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지물 이런 거 바뀌고 안 그리니까 맨날 똑같은 거죠. 한복 입고 계속 한복 입고 손이나 달라지고 이렇게 이거나 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런 게 이제 청정 같지 않죠.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인물을 어서 모든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모든 거를 얼굴을 열심히 연구해서 연구 갖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청정은 역사 소설을 많이 했어요. 이 당시에 역사 소설이 인기가 있었어요. 30년대로 가면 소설도 신문 소설이 어떻게 되냐면 대중화가 돼요. 왜냐하면 경쟁을 하니까 대중소설이에요. 그래서 대중소설의 시대에 있어요. 그때 아주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소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역사소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단종회사 이게 수양대군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어려운 게 현대물은 앞에 있는 인간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역사소설은 고증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옷, 제사 지내는 것부터 각종 제의, 의관, 의보, 그 다음에 가옥 제도, 안에 건축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딱딱 치면 뭐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역사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설가, 역사 소설 쓰는 소설가도 있지만 역사가들을 붙들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 그 과거를 고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증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고증이 어려운 걸 얘기해요. 실제 단종회사 1회를 보면 아마 엄청 소심하게 시작하셨는데 이게 경회로 사진이나 뭐 실제 가서 보고 그러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경회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이런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리자면 이 복식을 다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 모양, 그 다음에 여기 단정식이 여기 저고리가 높이가 어디까지 갔을까? 기록식, 저고리 길이에 따라서 시대가 다르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 거기 여기 보면 여기 뒤에 커튼 이거는 그 당시 창덕궁의 커튼이 이제 서양식 커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덕궁 가서 보시면서 아마 검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오차가 생기죠. 앞에 건 할 수는 없으니까. 앞에 거 없어요. 어떤 기록이 있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런 도중의 오차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나머지 단종회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난 점이 있나 해서 쫙 훑어봤는데 대체로 보면 다 이러고 있고 이런
아마도 이성수는 유명해요. 그림 깨주기. 그래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순신을 그릴 때 얼굴을 어떤 인물로 그릴 거냐. 이순신은 뭔가 싸움을 잘하지만 그냥 무장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어른을 그릴 때 춘원의 말씀, 춘원의 말씀을 따라서 덕행도 높고 뭔가 사표가 될 만한 인물이 되려면은 무사지만 사대부적인 성비적인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덕, 용 세 개를 다 갖춘 얼굴로 해서 용기가 있는 무장의 얼굴이지만 덕행도 있어서 도덕군자의 얼굴, 그리고 인분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사의 얼굴. 그래서 무사, 도덕군자, 지사를 합쳤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이미지 속에 있는 이순신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해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끌어냈고 그 시기에 노가일보가 뭐랬냐면 충무공 현창 운동을 하면서 충무공 초상화 그려서 하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전국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다 내서 충무공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상원 선생님이 했고 이 이상원 선생님이 만든 이 충무공의 얼굴을 만들고 이 성격을 만들 때 바로 그 지적, 용이 다 합쳐진 그런 성격을 분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신문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던 자료인데 이거 보시면 이게 뭐야? 달력이에요. 조선일보에서 발행한 신문 달력인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사파가가 하는 일이 단순히 신문 사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선 말에 의해서는 그리는 건 다 했대잖아요. 광고, 그 다음에 달력, 이런 식의 보안, 이런 것들 다 해서 굉장히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신문 사파에만 시간을 쓸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 했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50년대, 60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는 그 애도 계속 사파를 하셨는데 간헐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역사소설에 이성계 1965년에 사파를 하시고 여기를 보면 50년대 사파를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요게 사파의 원화예요. 사파의 원화. 여기도 있죠. 여기가 원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점. 네. 여기 지금 전시된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병풍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잘 그리세요. 이 필력이 엄청 생겼고 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지운 거예요. 하얀 거예요. 지운 건데 요 방법을 언제 썼냐면 일장기 지울 때. 일장기 지울 때도 이렇게 백칠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래야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잘못했을 때 수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에 계속 그날의 것들을 해줬던 사파인데 이 사파들이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사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웃었는데 여기 이게 50년대 지금 소설이잖아요. 사파잖아요. 여기 이거는 원두막이라는 작품의 부분을 제가 갖고 온 건데 보시면 여기 막 달필로 날아가는 풀 이런 것들은 이분이 이때 너무 자기 원숙한 자기 필이 생겨서 이게 여기 다 있어요. 여기는 막 날아가. 근데 요거는 연필로 하시고 다시 이렇게 인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분은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저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날아가면서 쫙 해도 되는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셨는데 이 훨씬 낫다, 훨씬 잘하신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양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성으로 갔어요. 이 전에 보면 사파의 흐름이 뭐였냐면 서양화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동양화 하시는 분이 자기 성격대로 선으로 가신 게 아니라 서양화 방식을 가지고 늘 하셨기 때문에 늘 부대끼였던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동양화 방식을 그냥 선을 쓰시면서는 자신의 그냥 스타일로 사파를 하시면서는 굉장히 훨씬 더 자연스럽고 사파에서
이제 물론 연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사파와 그림 간의 어떤 경계가 필의 경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하시는 사파의 어떤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정현우. 네, 정현우 월북하신 분이에요. 월북하신 분이고 왜 정현우로 보여드리냐면 이 사파가 미술가 서양 화가이면서 사파가였던 분이 사파를 가지고 어떤 고민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자기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쫙 연결시킨 분이 이 정현우 선생님. 그래서 이제 정현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분은 일제 말기에 너무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친일 잡지도 하고 다 되는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일 잡지 그림 행석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인생 전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사파가이자 장정가, 책의 디자이너는 장정가로 활동하고 서양 화가이기도 했어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조강, 여성조선 이런 잡지 다 있었고 요분이시고 여기 또 아드님이시고 부인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양화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탄한 대생력을 가지고 서양화적인 어떤 인물상 같은 거, 그러니까 거의 속보적인 인물 이런 인물들을 좀 많이 넣으셨어요. 선도 굵고 그 다음에 이분이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영화적인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에도 능하셨어요. 그래서 30년대 후반에는 독보적으로 정현웅의 사파가 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정현웅은 실제 문학의 잡지에서도 이런 삼사문학이라는 게 우리나라 초현실주의 문학 잡지거든요. 거기 보시면 거기에 표지와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런 사파 이런 거 완전히 피카소 거를 갖고 왔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의 시도들 이런 것들을 30년대부터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게 이런 사파예요. 이 여성지에 실린 소설인데 김남천의 소설인데 세기의 화문인데 이 내용에 보면 어떻게 있냐면 이 모덕보이하고 모덕걸들인데 조선미술 전람회에 가요. 김남천이 자기가 조선미술 전람회 가서 느꼈던 거를 이 주인공을 통해서 그냥 대신 이야기한 거 같은 내용인데 여기가 조선미술 전람회예요. 사파에 보면 저는 이거 처음 봤었어요. 여기서 조선미술 전람회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이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고 여기에서 이 작품을 보면서 맨날 똑같다 이런 거 전람회가 그래서 지루하다 식상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보시면 이 인물이 거의 서구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근대적인 여성 같은 이런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표제화로 볼 때는 이런 식의 굉장히 당시 보던 보이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져갔는데 이분이 쓴 사파기에 보면 이제 이게 이런 얘기 반드시 그러니까 사파를 그리게 된다는 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튕기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사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시무사 사원이라는 갸륵한 명을 얻어야 되는 까다롭고 고추장스러운 그래서 사파가 그만큼 지위가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신문가의 사파가 누르시면 근데 수월하지가 않아. 사파는 결코 예술적 가치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품적 가치를 가진 것도 못해. 자기가 작가니까 이 딜레마예요. 사파를 그린다는 건 정치구원의 통신을 번역한 조정한 거랑 뭐 이런 거하고 다름이 없는 사무에 지나지 못해. 지도도 그려야 되고 다른 것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일종의 그린다는 이름이 붙은 거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기계 같다는 거. 사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간 때문에 제대로 못하니까 시간과 양심의 딜레마에 늘 빠진다. 그러면서 쭉 이제 몇 마디 쓰고 난 다음에 진짜 사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파라고 하면 흔히 소설의 설정과 같이 생각하지만 화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결코 설명이 아니야. 소설을 설명하는 거라면 도리어 그림으로 독자의 풍부한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소설로 내용의 지시를 받지만 이 지시를 받는 텍스트를 조형의 세계로 끌어올려서 독자의 세계로서 감상하도록 되어야 하는 게 사파의 정당한 의미일 것이다. 되게 의미를 정확하게 잘 쓰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예술적인 동시에 대중적이어야 된다.
억지로 붙인다면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성당조차도 결국은 사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결국 이야기를 자기 창조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현은 서양의 미술사의 역사 속에 그리고 그 서양 화가로서 사파가 그 의미를 이렇게 통으로 규정을 해요. 그런데 순수 회화와 사파가 어떻게 다를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위치. 뭐냐면 사파는 쓰레기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미술인 채 내세우지 않아요. 벽에 걸 것도 아니고 또 병풍을 할 것도 아니고 목적이. 아침에 신문에 신앙가 하면 저녁에 돌아다니고 반짝거리 싸러다니는 애도 싸게진 개고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는 세상의 활발한 현역품이다. 결국은 쓰레기 속의 미술이다. 이게 굉장히 잘 쓰죠. 폴 세잔의 그런데 폴 세잔의 정물 또 비어줄리의 살로메 아까 보여드렸던 살로메 사파 이 두 가지가 회화의 독자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고급 미술과 이 사파라는 대중 매체 속의 이 대중 미술이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다. 여하튼 사파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우연히 어떻게 사파를 그리게 먹고 살려고 그리게 되는데 그런 과정인데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은 간절한 욕망과 열정을 이런 것에나마 터뜨려 버릴 곳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림 그리는 거 외에 아무 짝에서 쓸데없는 내 자신을 어디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랐을 거다. 일제시기 말에 자기가 다만 이곳에 사과와의 끈한 인침에 싸우시는 거다. 아니면 벽화, 사파, 포스터 이런 것들입니다.